제일 관심 있고 제일 궁금해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만약입니다. 정권 교체가 된다면 서울 집값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라간다. 일부 지역이 강남인가요? 그쵸?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요즘 세종시가 핫해요. 핫해요. 드디어 이제 물 들어왔어 세종시. 네.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이 안 가도 올라갈 수 있다. 네, 뭐 이전은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여지는 있어 보여서요. 안녕하세요. 집당지성 집사 김만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박수. 정말 힘들게 모셨어요. 요즘 시국이 만큼 이게 조기 대선 네.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6.3 조기 대선 국민의힘이 되면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그쵸. 크게 궁금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제 민주당이 됐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러면 정권 교체라는 게 되잖아요. 네. 우리 머릿속에는 또 약간 문재인 정부 시절 네. 부동산 정책이 몇 번이었죠? 26번, 7번이었나요? 네, 27, 8번 했던 것 같아요. 7, 8번 정도 예. 나왔고 통계 조작도 의혹도 의혹도 예. 있고 뭐 네. 그게 또 일부는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저는 부동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수 진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보수가 뭐 이렇게 좌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야당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더 잘 살아보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한 급진적인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사실상은 이제 정당끼리의 정책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펼쳐지다 보니까 하잖아요. 그리고 전에 특히 문재인 정권 때는 지금이랑 정권의 출범 자체가 굉장히 유사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 생생하지. 네. 저는 모든 게 다 기억이 납니다. 저도요. 그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잖아요. 정책이 매일 바뀌니까 특히 수시로 바뀌고 세제 관련해서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네. 봐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사실은 열심히 해보겠다고 정책을 펼쳤겠지만 사실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 꼬이다 보니까 정책끼리 충돌하는 것도 좀 많았고 네. 또 굉장히 좀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였는데 과도한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때 좀 거래가 많이 되고 또 공급이 그때 됐어야 되는 것들을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 후유증, 부작용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재명 표 민주당이 정권을 만약에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그거를 똑같이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의 발언들을 좀 보면은 그걸 좀 인식을 하고 알고 계신지 있다. 네, 그래서 그렇지.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겠다라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이거 묻고 싶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또 학습 효과 같은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규제를 많이 했음에도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또 집값 폭등하는 거 아닐까. 네. 규제하면은 시장을 자극하니까 집값 올라. 네. 데자뷰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지역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일부 지역은 있다. 예, 풍부하다라고 봅니다. 일부 지역이 강남인가요? 그렇죠. 강남과 입지가 좋은 일부 선별된 지역들은 뭐 지금 그동안의 방식대로 정책이 똑같이 동일하게 간다면 똘똘똘한 한 채 쪽이 자산 증식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때와 다른 점은 그때는 그래도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인구 감소나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다 알 정도로 가시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든 주택 유형 전국이 다 올랐다면 지금은 사실 이미 지방은 좀 끝났다라는 인식들이 팽배하고요. 그리고 사실 인구 이동이 너무 가파르게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렇죠.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정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서울만 올라가는 상황인데 여기에 과도한 세제적인 규제 같은 게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더 좀 빠르게 그 양극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극화의 골이 네. 더 깊어질 수 있다. 네.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이제 정비 사업 용적률을 좀 올려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눈에 띄고 네. 또 하나는 저는 4기 신도시. 네. 야, 3기도 아직 이제 본청약 하는데 지금 4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지금 3기 신도시가
오히려 GTX 속도보다도 3기 신도시 공급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사전 청약했던 것들도 본청약 때 다시 이제 좀 분양가가 안 따라주기도 하고, 근데 이 상황에서 4기 신도시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청년들 대상이나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이제 좋은 입지에 이제 해주겠다라는 공약이거든요. 근데 뭐 취지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네. 이것도 역시 현실화하기에는 사업성 문제라거나 부지 확보 이런 것들에 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공약을 빠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 그린벨트 뭐 이런 걸 푼다거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하면 딱 드는 생각이 이제 뇌리에 딱 박힌 게 기본주택. 그렇죠. 예. 기본주택이 딱 생각이 네. 나거든요. 네. 기본주택에 대한 개념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기본주택을 100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라고 100만 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와. 같고요. 초반에 저희가 얘기 나눴던 진보라는 게 사회의 불평등을 좀 해소하고 그렇죠. 사회 약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 약자라고 하면 주거에 있어서도 뭐 내 집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거나 임차로도 좀 쉽지 않은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이제 하는 게 기본주택으로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부동산 투자나 투기 같은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 이제 지금의 야당의 이제 정책들인데 토지 공개념을 어느 정도는 좀 이루겠다라는 그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거고 토지에 대한 것들은 소유하지 않고 이 건물에 대한 것들만 소유권을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주택입니다. 토지 임대부하고 예.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예, 이 안에는 이제 임대형도 있고 분양형도 있긴 한데, 아, 그래요? 예, 임대형 주택들은 이제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분양형인 경우는 저렴하게 매입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들이 좀 이제 살기 좋은 역세권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시급한 과제는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할 부지 것이냐, 확보? 예,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좋아, 조건도 좋아. 근데 물량 자체가 네. 와 이게 3기 신도시가 다 합쳐도 이게 한 30만 원 정도 되나? 25만 원, 그렇죠. 30만 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데 3기 신도시의 3배 넘는 규모를 아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저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켜봐야 될 것 아, 같습니다. 지켜봐야 된다. 네.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거죠. 네, 안 나왔어요. 제가 생각나는 땅은 우리 요즘 세종시 이전, 네, 국회 네. 이전 있잖아요. 국회 세종시 가고 그 땅에다가 아, 기본주택 안 될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는데 안 될 네. 것 같습니다. 국회 이전하더라도 아마 여의도 자리는 국회의원들이 계속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최근에 그 상권이 다 약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관들이 많이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가 많이 그래도 폐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관 이제 주택 같은 거는 이제 구분 상가긴 하지만 그거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영화관을 방안도 지금 뭐 롯데시네마 뭐 이런 데들 다 물건들이 대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 거기는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일단 있고 위치가 좋지. 예, 주차도 되게 좋고. 네. 그리고 초등학교들은 이제 폐지되고 있는 건 슬픈 일이지만 그걸 조금 설계를 잘 해서 복합 시설로 이제 건축을 그러니까. 하는 방안.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요즘 세종시가 핫해요. 핫해요. 드디어 이제 물 들어왔어 세종시. 네. 그래서 이게 2020년이었죠. 2020년, 2021년에 네. 세종시가 뭐 전국 1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네. 폭등을 했는데 네. 다시 그렇게 될 것인가? 그때 연간 제격으로 40% 넘게 맞아요. 올랐었어요. 네, 예. 맞아. 예, 그 후로는 이제 10%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세종시는 이번뿐만 아니라 태생 자체가 이제 그렇게 타고 났기 때문에 그렇죠. 선과 철만 되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정말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가 당연히 관건이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세종시는 이번에 이렇게 선거철 되기 전에도 너무 많이 떨어지긴 해서 이제는 좀 매입해도 괜찮을 만한 금액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오케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전국에서 거의 가장 낮을 정도로 맞아요. 네, 지금 전세가랑 매매가의 갭도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40%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는 좀 우상향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는 보여지고 올라갈 때가 됐다. 네, 그래서 청와대 집무실까지 내려가진 않다 하더라도 뭐 일부 기간은 충분히 이전을 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가 이전을 하고 여러 가지 상권이 좀 더 발달을 하게 된다면 주택 가격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이 안 가도 올라갈 수 있다.
네, 뭐 이전은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여지는 있어 보여서요. 안 가도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가면 더 올라간다? 라고 보시나요? 가면은 이제 관련된 기관들이 더 많이 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상승 여력은 있겠죠. 수도권을 제외하고 뭐 세종시만큼 규모가 크고 네, 전국적으로 올 수가 있고 맞아요. 또 행정도시 이게 특징이 있는 곳, 일자리가 있는 곳의 장점은 분명한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좀 지켜보되 우리 연끌은 하지 맙시다. 절대 연끌하시면 안 네.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트렌드가 똘똘한 한채잖아요. 네. 양극화 문제. 그럼 다주택자 규제가 안 되면 양극화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나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까지도 지방이 3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취득세 중과가 되잖아요. 다주택자 매입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를 지금 취득세를 푼 건데,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굉장히 세제가 좀 다르던데, 그 중에서 이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들은 계속해서 양도세를 비과세 해주는 경우들이 이제 실거주 많더라고요. 목적이면 예. 집이 하나 있어도 다른 주에 실거주 목적이면 네. 비과세를 해준다. 네. 그러니까 집이 몇 채든 내가 실거주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양도세는 좀 비과세를 해줘야 주택을 매입했다가 필요할 때 팔고 거래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의 세금으로도 세제로도 많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필요해서 살 때는 세제들을 좀 많이 완화를 해주되 다만 이제 그 투자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은 주택이든 이제 상업용이든 어느 정도 과세를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좀 정책을 하는 경우들이 있던데 그게 진짜 진정한 실리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게 네. 실거주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도 그 증빙을 하는 게 있잖아요. 뭐 네. 카드를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썼느냐도 많이 들여다보시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럴 리는 없으나 만약에 위원님이 내가 대통령이다 네. 라고 한다면 진짜 무주택자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면 나 이거 한번 하고 싶어. 어떤 공약? 되게 생각이 많아지네요. 생각이 많아서 대통령 안 되잖아. 기치 크고.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 하고 싶어. 제가 최근에 학교를 다시 박사과정을 도시공학으로 가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주거정책은 주거정책만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정책은 그것만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주거용지 그리고 상업용지 뭐 공업용지 이렇게 나누는 획일적인 이런 조닝보다는 복합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거든요. 복합적으로. 예, 그래서 굉장히 기존의 용도 지역이 네. 너무 옛날처럼 딱 구분이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닝 구역들을 주거와 상업과 이제 그 업무 시설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 네.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지원책을 좀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한 뭐 이제 지금 굉장히 서울 안에서도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테마상가 같은 것도 굉장히 텅텅 비어 있거든요. 무슨 힘들죠. 전자센터 뭐 이런 맞아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사실 답도 없는 상황인데 답도 없지. 그런 거를 사실 멸실하고 다시 짓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뭐 대수선 같은 걸 통해서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좀 고민해서 기존에 있는 걸. 네, 그러면 사실을 부지 확보가 좀 더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수요는 굉장히 보장이 된 상태라서 그런 것들을 좀 복합 개발하는 것들을 시작으로 할 것 같고요. 또 공업 지역 같은 것들, 뭐 성수동이나 물레동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많이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곳들은 좀 미래 친화적인 아파트가 아닌 청년들이 좀 공유하면서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으로 좀 만들어서 임차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공급하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위원님이 대통령 되면 복합 개발이 잘 되겠네. 거기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저를.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고 제일 궁금해하는 거 우리 첫 번째 질문에서도 제가 살짝 물어보긴 했는데 진보 정권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만약입니다. 정권 교체가 된다면 서울 집값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라간다. 이유는요? 일단 정책이 크게 공급 수요 두 가지인데 네. 수요 쪽으로는 뭐 어느 정도 수준일지 모르겠지만 규제를 할 테고 수요. 뭐 세제적인 규제가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더 들어갈 테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양극화로 인한 이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될 것 같고요. 또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서울의 도심 이제 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공급이 지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4기 신도시 얘기도 나오고 또 윤 정권 때도 다양한 아이디어로 여기저기 뭐 굉장히 후보지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사업성이라는 그 대전제 때문에 이게 막혀버리니까 사실 이게 잘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후보지를 발언을 해야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5년 동안 이게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지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이 그냥 올라가 버리거든요, 또. 그렇죠. 올라갔다가 안 예. 되면 또 다시 또.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공급에 대한 그 후보지 정도만 윤곽이 잡힌 상태라서 지금으로서는 이런 공급 정책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급이 빨리 되지 않는다라는 네. 의미인가요? 그 공급이 속도가 빨리 나기 전에 후보자가 더 많이 빨리 생길 것 같아서 후보지가 더 빨리 예. 생겨서 네, 그렇게 결국에는 되면 쉽지 않다 네. 서울은. 그래서 그렇죠. 뭐 규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규제해도 집값이 올랐고 네. 규제 안 하면 또 집값이 안정되냐 그러면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네.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때하고 이제 뭐 시대의 흐름은 다르다고 하지만 적어도 서울에 대해서는 사실 뾰족한 답이 없는 차기 정부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우선 과제 숙제가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 아닌가 싶습니다. 자, 1부는요 차기 정부에 대해서 진보 정권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이제 또 기본주택이라든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공약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 3기도 아닌 4기 신도시입니다. 착공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마당에 삽 뜨는 게 첫 삽은 아니잖아요. 첫 삽이죠. 분당은 이재명의 도시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선도지구 지정했는데 이재명 후보 집이 또 선도지구 지정이 됐어요. 경기도지사였는데 분당을 대변한다? 출생지는 안동, 인천 계양이 수혜지인가? 국회 이선했잖아요, 거기서. 그럼 어디가 수혜지야? 집당지성 집사 기념만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6.3 조기 대선, 장미 대선, 민주당 뭐 유리하니까요. 민주당 집권 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OX로 또 재밌는 퀴즈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도 이거 궁금하다.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 3기도 아닌 4기 신도시입니다. 4기 신도시. 이게 5년 임기 내 첫 삽을 뜰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으면 O, 네. 없으면 X. 네. 하나, 둘, 셋. 오. O? 네. 3기 신도시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에 이제 지구 지정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사전 청약을 했죠. 네. 맞아.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첫 삽을 뜨기 시작했죠. 네네. 그래서 보시면 한 6년 정도 걸린 거죠. 첫 삽 뜰 때까지. 근데 3기 신도시 중에 일부는 4기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음. 뭐 과천이나 광명, 시흥 마을 혹은 4기라기보다는 3-2 신도시일 수 있습니다. 3- 뭐 화성 진안이나 뭐 이런 곳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하면서 네. 정비 사업이 오래 걸릴까요? 택지 개발이 오래 걸릴까요? 소장님에게 질문하자면. 정비 사업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기 내 착공을 얘기했죠. 1기 신도시를.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말이 안 되지만 착공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도지구 우리가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그럼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공공이 주도해서 이 부분들을 빨리 멸실하고 분양 이런 부분들을 서두른다면 착공에 대한 개념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첫 삽을 뜬다는 개념. 근데 준공 시점은 임기 내 어렵죠. 첫 삽도 그냥 앞마당에 삽 뜨는 게 첫 삽은 아니잖아요. 첫 삽이죠. 이것도 첫 삽이야? 첫 삽이죠. 첫 삽이죠. 머리 아파. 우리가 이제 신도시가 예를 들어서 3만 가구다. 네. 근데 일단 100가구를 시작한다. 그러면 첫 삽의 의미에서는 맞죠. 첫 삽은. 그럼 두 삽이어야 이걸 드신 거세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신도시는 뭐 2기, 3기든 3기 신도시가 뭐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라고 한다면 이런 규모의 체계적인 신도시인
3기 같은 4기를 지정을 하고 만드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근데 이제 새롭게 지정을 해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6년이 걸렸잖아요. 네.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좀 우왕좌왕이 있었고 아, 아무래도 새 정부는 시작부터 그 신규 택지 발굴하겠다 할 겁니다. 그럼 신규 빨리? 택지에 대한 발굴 네. 이런 거 고려하면 지금 서울에서도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하는 게 서리풀 지구잖아요. 네. 착공까지 그래도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착공까지는. 네, 그린벨트는 특히나 사실은 수용에 의한 부분들이 또 그렇죠, 이뤄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제 걸 개발 사기를 자체가 한다. 안 되고 원래 대부분의 신도시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전체가 아닌 부분에서의 착공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지금- 보니까 또 뭐 지금 가능하겠네요. 설득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또 뭐 가능은 한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진짜 그 신도시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저는 그래도 뭐 하면 좀 제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가능은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질문이 뭐 이게- 세삽이다 그러면 X를 들었을 수 이게 있어요. 묘하게 또 설득이 되네. 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이재명 후보께서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도 우리가 7월에 스트레스 대해서 3단계 시행이 되는데 이런 뉘앙스를 본다면 자, 6.3 조기 대선하고 7월에 스트레스 대해서 안 할 수도 있다. 해지나 유보를 한다 하면 O, 안 하면 X. 하나, 둘, 셋. 야, 이거는 공통이다. 그래, 이거는 유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 건 정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요? 시장에 있죠. 아, 시장에. 시장이 침체됐냐 아니냐에 따라서 풀 수도 있고 네. 규제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이 가계부채라는 대승적인 관리 목표를 전제로 한다면 대출 규제는 계속 강화된다가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GDP 수준에 이를 정도의 그 가계부채를 품고 있는데 이걸 한국은행에서도 가이드를 줬잖아요. GDP의 90%대까지 낮추겠다. 네. 그러면 그 방법론에서 대출을 억제하는 수단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 게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인 거예요. 그 이후에도 더 강화할 가능성도 높은 더 거죠. 강화하다고? 더 4단계? 강화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왜냐하면 와. 그 더 강화한다는 건 4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작년 그 8, 9월을 넘어오면서 유주택자 대출을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금자리론에서 반공제를 한다고 갑자기 했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게 대출 규제 강화의 새로운 버전인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걸 고려했을 때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고 사실은 가계 부채가 미동도 안 한다. 그러면 전 산업, 건설과 관련된 산업 동태들, 이사, 인테리어, 뭐 건설 노동자, 뭐 중개사무소 이런 유관 산업군이 다 침체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오히려 대출 규제가 완화될 여지는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3단계 체제 안에서 예외 사항을 넣는 걸 겁니다. 아, 예외로. 우리가 스트레스 DSR을 유예하든지 네. DSR을 예외 조항으로 하든지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신생아 대출은 신생아, 응, 예외로 하잖아요. 신혼부부, 또 지방,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서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그게 더 맞는 방향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 예.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일관성도 없고 맞아요. 굳이 그럴 명분이나 이유는 뭐 전혀 특히나 지금처럼 핵심 지역이 계속 신고가 나올 때는 더더군다나 그걸 뭐 유예하거나 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핵심 지역 말씀하셨으니까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이재명 또 민주당과 색깔을 이게 달리한다는 표현? 뭐 사실은 그 총선이나 대통령 결과 보면 색깔이 다르긴 하지 뭐 나오는 색깔 보면 색깔을 달리하는 강남 3구, 뭐 용산구도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집권해도 집값이 올라간다. 올라가면 O, 안 올라간다 X. 하나, 둘, 셋. 이것도 똑같네. 그러니까 이거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집값이 내려간다? 오히려
제 주변에는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야, 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라는 게 네.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이제 고착화됐어요. 양극화. 그렇죠. 네.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착화된 걸 풀어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 2, 3년 걸릴 수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공급 문제입니다. 공급 문제. 네. 저는 2, 3년도 쉽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유의미하게 늘어나는데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1, 2년 내로는 전월세 시장 쪽이 지금 주거비 상승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데 이게 매매랑 또 연결고리가 강하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서 공급이 아닌 수요 분산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면 한 2, 3년 정도 텀을 두고는 안정화될 여지는 있다는 거죠. 잘하면. 잘하면 2, 3년에 안정될 수도 있는데 잘 해야 되겠죠. 네. 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제가 대통령은 아니니까 대통령 안 지켜보겠습니다. 한다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이재명의 도시, 이재명의 도시라는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의 집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양지마을 금호 1차. 그래요? 네, 양지마을 1차 금호. 단지까지 이렇게 막 노출하셔도 되는 그 거예요? 뉴스에 다 나왔어요. 뭐 제가 노출한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다 면접까지 나왔어요. 전면 저만 면접 저만 165점 모르고 있군요. 아, 예. 저는 동까지 알고 있는데 동은 차마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자,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분당은 이재명의 도시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선이 되면 이재명의 도시 분당 수에다 O 수에 굳이 수에 아니야 X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X 저는 수에다라고 했습니다. 저부터 잠깐 의견 드리면 사실은 요즘 시대에 뭐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그 집이 동네가 올라가고 하진 않은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 뭐 하고 있잖아요. 뭐 특별법도 만들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되더라도 일기 신도시는 좀 열심히 진행을 할 것 같고 이게 공교롭게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정부 때 선도지구 지정했는데 이재명 후보 집이 또 선도지구 지정이 됐어요. 자기 대통령 시절에 지정이 됐으면 특혜 의혹도 있을 텐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 때 지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이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그래도 재건축 속도를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성장했던 시장, 도지사를 했던 뭐 경기도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포지티브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O를 했는데 네. 우리 랩장님은 X 아니야. 냉정하게 X를 딱 했습니다. 네. X. 그러니까 이유. 사실 대통령이 그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의 근거에서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테마주잖아요. 테마주. 주식으로 하면. 테마주는 세종. 근데 그러기에는 그렇죠. 세종도 사실은 공약사항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럼 경기도지사였는데 성남시 혹은 분당구를 대변한다? 라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사실은 지금의 국회의원은 또 인천입니다. 아, 맞네. 네. 인천 계양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출생지, 도지사 했던 곳, 와. 시장 했던 곳, 지금 너무 국회의원 하는 곳, 출생지는 안동. 네. 인천 계양이 수혜지인가? 국회의원 이선했잖아요. 거기서. 아, 그러네. 계양 네. 신도시? 그렇죠. 그럼 어디가 수혜지야? 수혜지라고 그냥 설득력 있게 표현하면 사실 경기도 전체가 수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좀 낙후돼 있는 것들은 균형 발전 이슈들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테마 성격을 갖고 분당을 바라보면 사실은 거기에 의해서 희생양들이 많을 거다. 저는 봅니다. 네네. 그래서 분당은 이미 최고가를 찍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있는 자금력들에 의해서 선도지구는 이미 지정이 됐고, 그럼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거니까 우리가 일기 신도시 5곳에서도 결국은 분당을 가장 선호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수혜에 의한 대통령이 누구다에 의한 게 아니고 그것도 그렇죠. 결국은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내가 결정권자야라고 인식은 합니다만 그건 이상적인 얘기고요. 결정은 시장이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이 정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재명 후보 당선이란 걸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요. 향후 5년간 부동산 시장을 하나의 키워드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설명 한번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이제 금융 투자를 많이 할 때 느꼈던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정치는 예측의 영역에 있지 않다. 예측, 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는 예측. 그렇죠. 예측의 영역이 아니죠. 근데 지금 뭐 이재명 후보 당선에 대한 걸 가이드를 줬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만 해도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는 세금으로 가격 조절을 안 하겠다라고는 하셨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 세금을 개편을 안 하겠다도 안 한 거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측이 안 됩니다. 해봐야 되네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지금 트럼프. 예측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네. 여러 가지 지난 3년 전 대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고 일부는 폐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나 네. 또 일부는 또 폐기를 하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수정이라기보다는 부분 수정들이 많았으니까 당장 청와대가 어디로 가는지도 불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죠? 용산인지 원래 청와대인지. 당장은 그것도 용산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지금 청와대 견학 신청을 해놨어요. 진짜요? 새로 마지막으로 한번 가려고? 집권하면 청와대로 다시 되면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말되네.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 다 지금 이제 소진돼서 없습니다. 가고 없어요?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 대선이면 5년 동안 이제 한 정권이 되니까 예측을 합니다.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 정권이면 국회와 대통령 이 두 가지가 연합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지방자치까지 어떻게 확보하냐에 따른 부분들이 생길 텐데 뭐 동력은 확실하다. 그래서 어떤 걸 추진하려고 할 때 순식간에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5년까지 바라볼 있으니까. 필요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2년, 3년 내로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하다못해 임대차 입법조차도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는 거 무한 연장 막 이러니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는 좀 그런 것들도 네. 추진이 가능한 정부일 수 있습니다. 국회와 같이 연계가 되면. 마음만 먹으면 너무 이상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결국은 서민들이 피해받는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 네네. 그런 쪽으로는 안 하실 걸로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시장 친화적으로 네.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초에 집값 떨어졌을 때 풀어줬는데 국회 문턱 막혀서 취득세 중과세 못 풀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빠르게 규제를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집값이 올라가면 또 빠르게 규제할 수도 있어서 저는 이런 속도, 정책의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좀 빠른 다이내믹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집당지성 윤재 랩장님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들 우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많은데 공시가 현실화율이라든지 그죠? 네네. 아니면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뭐 문재인 정부 때로 회귀된다고 보고요. 사기 신도시 이런 거는 사기 신도시. 그거는 저도 뭐, 궁금해요. 그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래도 수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의 수혜지. 저는 강남 3구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당지성 집사기는만입니다. 오늘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IAU 대학교 심영석 교수님 제가 삼고철에서 모셨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네. 예. 계엄에 탄핵에 이제 조기 대선까지 와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철 공약이 아닌 찐 이재명 대통령의 시선으로 보는 부동산 어떤 시선을 가진 사람일까요? 사실은 이번에 공약이 뭐 나오는 동
안 나오는 동 좀 이상하게 그죠? 예, 나왔는데요. 사실 안 나온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거의 안 나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네. 사실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네. 예측하기 힘든데요. 네. 저는 이번에 나온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또 뭐 유세 기간 중에 하셨던 말씀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8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대선에 나오셨을 때 했던 공약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옛날로? 근데 다들 우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많은데 그거보다도 이제 조금 더 좌측으로 가 있는 거 아닌가. 더 좌측으로? 예. 왜냐하면 오, 문재인 정부의 그래요? 공약이나 시행했던 정책들보다 사실은 조금 더 강한 정책들을 8년 전에 냈거든요. 도대체 네. 8년 전에 무슨 정책이 나왔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국토보유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토보유세 예. 이번에는 안 한다라고 그렇죠. 슬쩍 이번에는 빼긴 그냥 했어요. 슬쩍 빼고 사실 공약집에는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그게 대략 저희가 예상해 볼 때는 한 1% 정도거든요. 토지의 뭐 공시가를 하든 뭐 1% 정도인데요. 그게 이제 그 왜 하느냐?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우리가 25만 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25만 원 주는 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주고 나면 정치적으로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내가 계속 이렇게 약간 조금 세뱃돈 조금씩 주듯이 맞습니다. 이렇게 줘야 이제 예.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25만 원을 4번 정도 줘서 100만 원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데요. 52조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1년에. 1년에 52조요? 왜냐하면 우리가 5,2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 예. 근데 임기 동안 얼마예요? 아유, 뭐 상상을 하기 250조? 힘든데요. 예, 뭐 우리 뭐 재정도 지금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고 돈 나올 구멍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저는 국토보유세 같은 거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예전에 뭐 임대차 입법도 마찬가지고요. 네. 부동산 시장 자체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게 외교나 국방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많고요. 네. 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본인 생각들이. 네. 근데 부동산은 이게 명확하거든요. 정책을 쓰면. 어쨌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이념을 이제 투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 사실 정책이라는 게 만약에 지금 요즘 강남 집값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올라가는데 우리 교수님이 대통령이 돼도 맞습니다. 강남 집값 올라가는데 야 괜찮아 나 우클릭이니까 가만히 내버려도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토제를 해제했다가 우악 이러고 다시 또 확대 그냥 구별로 다 지정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한 게 민주당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제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이제 정치적 기반에서 계속 뭐라 할 거거든요. 너 근데도 뭐하냐 우리는 계속 우클릭하겠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저는 뭐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더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오면 첫 부동산 정책? 예. 대책? 예. 뭐가 될까요? 어쨌든 9월 달에 저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9월에 크다라고 보고요. 7월, 8월에 준비하고 그렇죠. 6월, 8월에 우리가 네. 문재인 정부 때 보면 5월 달에 이제 집권하시고 난 다음에 8이 대책이 3개월에 딱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도 대학에 오래 있었지만 작업을 해보면 3개월 정도는 걸려요. 그렇죠. 뭐 또 예, 뭐 이게 이거- 장관 인선도 해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검토도 하고 뭐 물론 이제 청와대 주도로 하겠지만 네네.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그게 한 3개월 정도 작업은 해야 되거든요. 뭐 그렇죠. 이게 한두 달 뚝딱 해서 나올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작업을 하면 아마 9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추석 전에 추석 전에 또 내는 게 항상 또 추석 전에 나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가서 뭔가 좀 민심을 또 맞습니다. 확인해 보고 다음에 또 어떤 정책을 쓸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추석 전 9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담길 거냐가 이제 문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유세라든지 이런 종부세죠. 이런 네네. 거는 사실은 우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이미 합의를 해서 그죠. 네네. 종부세가 원래는 그 투기관리주 같은 경우는 2주택부터 중과세인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지역에 상관없이 3주택 이상 중과세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합의를 해서 좀 낮춰놨거든요. 그걸 다시 돌리기는 좀 무리일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 8% 그죠? 2주택부터 투기관리주고 지정되면 네네. 근데 그걸 뭐 10% 올린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뭐 8%이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안 사시거든요.
저는 세율을 올리고 이런 정책은 뭐 써봤자 큰 의미도 없고 괜히 뭐 정말 사람들이 주로 하는 베네수엘라 또 이야기 또 나올 거거든요. 이미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그렇죠. 더 엄청난 때리는 건 큰 의미가 예, 없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공시가 현실화율이라든지 그죠? 네네. 아니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뭐 문재인 정부 때로 회귀된다고 보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것도 그 부담스러운데요?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 상당히 많은 보유세를 거둘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니까 명분도 있고. 네, 명분도 있고 또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 하셨듯이 뭐 세금만 잘 내면 된다.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뭐 세금은 잘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세금은 잘 거둬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 좀 특이한 정책들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대출 규제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만약 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상 안 빌려줬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 올려가지고 한 20억 넘는 아파트는 안 빌려준다. 이런 거 할 가능성은 있죠. 좀 살짝 올려준다. 예, 대출 왜냐? 금리를요. 지금 오르는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오르는 아파트가 다 20억 넘는 아파트거든요. 요즘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포, 성동 이런 데도 지금 계속 신고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다 보면 20억이 넘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20억 넘는 아파트는 뭐 안 빌려준다. 이런 거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지금 아시다시피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3구하고 용산만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지방에도 어지간한 데 다 지정이 돼 있었어. 중소도시들까지 다. 예, 부산에도 뭐 해수동 이런 데 다 그냥 지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 되는 데가 딱 두 군데죠. 과천은 이제 서울이지만 과천과 세종. 과천, 세종. 여기는 아마 저는 할 가능성이 크다. 과천, 세종 걸린다. 예, 세종은 뭐 과천, 세종 긴장해야겠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큰 관심사는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제인데요. 네. 그래서 9월달 일단 만료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거냐? 저는 동별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예. 동별 전환요? 예전에 우리 뭐 다시? 잠삼대청, 네. 예, 아비어목성 이렇듯이 예. 구별은 좀 과하다. 예, 이게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럼 풀어주는 구가 우리 뭐 용산의 후암동 이런 데를 지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긴 그러니까, 하네요. 예, 예. 뭐 송파에서는 거여 마천동 이런데. 그렇죠. 뭐 용산 같은 경우도 뭐 이촌동하고 그죠. 예, 뭐 이촌동, 한남동 이런 뭐 쪽만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만 지정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바로 또 총선 그 지방선거 있지 지방선거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네. 지방선거 때 어쨌든 당선이 되고 서울시장을 계속 하셔야지 이게 뭔가 차기를 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을 그냥, 노려보죠. 그냥 5년 동안 잊혀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끝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라는 게 뭐 대선으로 가는 지름길 아닙니까? 징검다리. 그러니까 계속 그걸 유지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토호제를 지금과 같이 계속 그렇게 구별로 묶어 놓는다. 이건 또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좀 부담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됐든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 집권 여당이 맞습니다. 되면 예. 국회의 입법권을 쥐고 청와대의 행정권을 쥐고 이제 절대 권력을 쥐게 되는데 저는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편에서 보면 요즘 여러 가지 부동산 사업들 뭐 막혀 있는 부분 뭐 안 되는 예. 거 막 이런 게 있는데 시원하게 또 뚫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부정적이다. 네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그 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뭔가 정부에서 개입을 안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렇긴 하죠. 아니면 재건축 사업들 같은 경우도 뭐 그 비대위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제 진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지. 이걸 정부에서 뭐 그렇다면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걸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용적률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걸 올리고 공공기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게 진행은 빨리 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거기 뭐 또 상당수가 민주당 그 자치단체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은 하는데 대신에 이제 뭐 좀 없나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걷어가는 건 할 거는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큰 이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영역에서 이걸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공공이 붙어 있는 거는 좀 진행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봐요. 뭐가 있을까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문재인 정부 때 좀 예, 추진했었죠.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예, 이런 그거 늘린다고 했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할수 하면 있죠. 되니까. 또 이제 기본주택이라고 기본주택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남는 땅에다가 뭐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아주 요지에 역세권 이런 데는 땅이 없으니까요. 그건 뭐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공공자 붙어 있는 것들은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 정책 측면에서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다. 사기 신도시 이런 거는 사기 신도시. 그거는 저도 뭐, 궁금해요. 그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예. 없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판단해 보면 이거 내가 뭔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3기 신도시 지금 뭐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했는데 이재명 우리 대통령 당선인 거의 끝날 때쯤 그죠? 끝날 때 마무리 입주할까 될까요? 말까? 그러니까 입주가 이제 겨우 그때 이제 시작할까 말까.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가 아무리 해봤자 이거 별로 의미 없다.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은 치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내한테 뭔가 얼굴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건 별로 재미가 없다. 사기 신도시는.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시큰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제 임기가 5년인데 임기 동안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게 뭐 사실 규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공공이 붙어서 육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혜지라고 할까요? 최대 수혜지를 어디로 교수님은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수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의 수혜지 어딜까요? 저는 강남 3구 같습니다. 야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예, 강남 3구를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 때리는데 그게 수혜지다. 예. 그 어떤 논리일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지금 그 가장 매물이 많이 줄어든 데가 어디냐 그러면요. 한 달 전하고 비교해보면 서울이거든요. 네. 그 어디가 줄어들었냐 그러면 강남 3구하고 용산구지 않습니까? 아 이게 역설적이네. 예, 매물이 없어요. 저희도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매수 손님들은 좀 있어요. 네, 있죠. 근데 매물이 없어가지고 거래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그건 살 현장에- 사람은 있는데 예, 맞습니다. 팔 물건이 네, 없다는 팔 거죠.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있는 물건도 대부분 다 기존의 최고가에 비해서 호가가 2, 3억, 심한 데는 5억씩만 아, 올라가 있거든요. 요즘 3억씩 올리더라고요. 3억, 5억씩 올려요. 저희들도 거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지. 상황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매물이 지금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세를 놓고 있는 집은 네. 이게 불가능하거든. 팔 수가 없거든요.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요. 토제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런 매물들은 에이 그냥 5년 견디자 이러고 다 굳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요.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그죠? 끝나죠. 끝나죠.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아마 양도세 중과로 가겠죠. 아 그럴 간다고 가능성이 보세요? 크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우, 그러면 또 매물 잠김 생기고. 그러니까요. 지금 입주 물량도 완전히 없는데 아우, 지금 매물이 어떡하지? 벌써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내년 5월 되면 이제 없어져요 매물이. 그러면 정말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수혜지다. 그렇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데는 어디냐? 강남 3구와 용산구거든요. 한강벨트. 그리고 그나마 이제 마포, 성동, 광진, 동작, 양천, 뭐 그렇죠, 그런 광진 이런 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가격이 강하게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똘똘한 지역 한강벨트는 예, 본의 아니게 수혜다. 예. 규제를 함에도 역설적으로 수혜가 된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아. 수혜다. 이건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앞서서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세종시. 예, 세종시는 이게 직접적인 수혜 아닌가, 대놓고 그냥 수혜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렇죠. 최근에 그 변동률 같은 거 보니까 또 살짝 꺾이는 모양새를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예, 세종이 참 애매한 지역인데요. 예. 애매하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원래 이제 계획도시상으로 인구가 80만까지 느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40만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50만 안 됩니다. 예, 50만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정체 상태예요. 아시다시피. 예, 더 이상 늘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요가 대부분은 이제 공공 수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새로운 수요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 새로운 수요가 진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제 그리고 국회가 되나요? 그래서 뭐 국회가 들어가고 이러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공공 수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긴 저는 하네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뭔가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그죠 클러스터 이런 게 들어가면서 민간 민간 수요가 이제 기업들? 같이 민간 기업이 들어가면서 같이 이제 뭔가 이런 상호 보완 작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긍정적인 면이긴 한데요. 대전이 이제 공급이 많거든요. 대전이 공급 네, 많죠. 공급이 많아요. 대전, 그리고 충남 많더라고요. 인허가도 많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거의 뭐 약간의 수혜 지역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면도 세종시가 있는 거는 분명한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는데요. 뭐 그리고 계속 뭐 정치적인 테마주처럼 호재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오래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아, 예, 오래 가기는 힘들 것 동력이? 같다. 예, 왜냐하면 이 동력이 뭔가 누군가 이제 불을 지피는 사람은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불쏘시개는 있지만 뭔가 계속 이게 땔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연료가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에너지가 충분히 차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죠. 예, 그냥 반짝하고 또 이제 사그라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충분히. 그래서 네. 그 입주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역시 세종시의 아픈 단면을 지금 교수님께서 콕 찍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렇고요. 2부에서는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자 이제 이재명 시대 잠시 뒤에 두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부동산만 좀 바라봅시다.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